예, 이제 열린 포럼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사장에 계신 분들 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 호텔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하는데 내 얼굴이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확인하실 분들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호텔 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비밀번호 없이 바로 연결이 되고요. 핸드폰은 생각나신 김에 잠시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음이 안 돼 있네요. 4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8회 열린 포럼을 진행하게 될 소통협력과장 신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음으로 다 하셨죠, 핸드폰은? 예, 무음으로 안 돼 있으면 중간에 이 공교롭게 주목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행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 페이스북에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5시에 패널 토론이 시작할 예정인데 그때는 이제 방송을 끊습니다. 그때 이제 질의응답 다 이어질 텐데 자유롭게 이제 그때는 중계 의식 안 하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뭐 페이스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회 식품의약품안전 열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여기야? 아닌데, 이거 아니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군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승용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의식품안전정책국장 이승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자주 뵙던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만나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에 참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열린 포럼에서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의식품 안전관리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블록체인, 또 IoT, 또 인공지능 등 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이제 이 4차 산업 혁명의 분야가 새로운 도약이 그러한 필요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식품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 이 4차 산업 기술을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고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올
올 한 해에 이 수입식품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 초에 지난 4월에 우리 한일 방사능 관련 그 WTO 분쟁이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우리가 깨고 최종 승소하는 그런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소비자 단체와 또 시민 단체에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염려를 가지시고 저희를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또 저희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입식품국에서는 식약처의 역점 사업으로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 오늘 우리 최용훈 팀장님께서 발표할 그러한 그 아젠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향후 3년 동안에 약 10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 식약처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올해 기본적인 세팅이 되면 우선 내년 초서부터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식약처 내 그 수입식품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에 대한 예산과 인력도 올해 많은 확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과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또 걱정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린 포럼은 모두에게 활짝 열려진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이러한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4차 산업 그 시대의 체계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주신 의견들은 수입식품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고 국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또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미리 좌장님을 비롯한 여러 발표자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18회를 맡고 있는데요. 매번 이제 그 전회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치 사항하고 이제 저희 처에서 그 입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17회는 환자 중심 의료 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주신 부분하고 그 저희 처에서 마련한 이제 조치 사항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약처와 환자단체 간의 간담회나 워크숍 뭐 이런 소통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고, 저희가 올해 7월에 처장님하고 간담회를 비롯해서 환자단체 연합회와 그 희귀 난치성 질환 연합회 그 소속 단체를 합치면은 한 뭐 80여 개 단체가 되는데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소통 채널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관련 보건의료 법령 재개정, 올해 저희가 이제 첨단 혁신 의료기기법하고 첨단 재생 바이오법 등 이제 3개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하위 규정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입법 예고나 행정 예고 등을 할 때 공문 수신처에 환자 단체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저희 국 명의로 그 관련 부서들의 공문으로 다 협조 요청을 드렸고요. 앞으로 수신처로 바로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료기기 명칭이나 사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소비단체에서 오신 분께서 이제 요청을 좀 하셨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상담 드리고 교육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강화해서 얘기 드리고, 뭐 특히 모유 차극이 뭐 인공 유방 뭐 피임기구 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내실화된 그런 그 전달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 18회 열린 포럼 2019년 마지막 열린 포럼입니다. 그래서 또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소비단체에서 주관하는 컨슈머 코리아 그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포럼 주제는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의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되게 크죠, 제목이. 그래서 오늘 포럼이 이제 지금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의식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 과정, 수입 유통의 전 과정을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이제 수행하는 부분 발표도 드리고요. 바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제 발표 순서와 내용은 책자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나와 있습니다. 질의는 다음 순서인 5시로 예정된 패널 토의에서 이 플로우 포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식품안전정보원 권소영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소영 부장님 잠깐 소개드리면 현재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장이시고요.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권 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뻘쭘하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면. 방금 소개받은 식품안전정보원 권소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올해로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열린 포럼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수익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렇게 주제 발표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너무 큰 주제라서 본 발표가 4차 산업혁명 전체를 사실을 포괄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인 관계로 저는 이제 첫 발표이니까 리뷰하는 차원에서 지금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제 식품에 적용돼서 산업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식품 안전관리를 어떻게 선진화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논의해야 될지에 대한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워낙 많이들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 현상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으로 식품 산업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역점과제로 지능형 수입식품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해외 유사 기관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비교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발전 방향으로 발표 순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현상 변화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실 워낙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처음 얘기가 시작됐던 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모든 국가들이 역점 추진 과제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다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주목하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몇 가지 크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현상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주로 3차 산업혁명에서 주로 나왔던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이 기술들이 지능화해서 다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지능형 혁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의 지금 기존 산업과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와 삶 전체를 변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다른 선행 연구를 보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상호 연결을 통해서 사물과 서비스가 다 결합돼서 사람과 사물, 빅데이터, AI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한 지능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한 꼭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렇게 새롭게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엔진에 AI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즘 또 환경 얘기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환경 문제도 과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친환경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유 경제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들 BTS 아시죠? 사실 BTS가 해외에서 주목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런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소통 채널을 잘 이용한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시대가 아니라 공감을 파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미 16년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 이런 얘기가 거론된 이후에 많은 국가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역점 추진 과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을 세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서 한 3개의 큰 테마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진흥화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산업을 선점하자라는 추진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인프라, 우리 국내에도 초연결 지능성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 미래 사회의 변화에 이런 기술들을 직업군도 바뀔 거고 산업도 바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사회로 교육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 3가지를 정부 부처에서도 역점 추진 과제로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 진흥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에 이 플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요. 이미 식품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을 진흥화해서 하는 것으로 예방이나 선제적인 관리를 앞서 나가겠다라는 플랜에 그 식품 안전관리 분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살펴보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미 그 2018년 ICT 10대 이슈 전망에서도 나왔듯이 사실 기술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가 기술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이제 박스로 쳐놓은 부분들은 인프라 기술들입니다. 이런 인프라 기술들이 결국에는 다른 산업과 만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필요한 인프라 기술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이런 블록체인 등을 향후에 식품 안전관리에 적용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 변화 흐름 안에 있어서 산업체나 요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기술들을 정부 측면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서 더 많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죠. 근데 산업 중에서도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기존의 유통 채널과 사실은 많이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사실 오늘 포럼도 사실 수입식품이 정식 수입되는 것 외에도 사실은 직접 구매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구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 사실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단계별 추적에 맥도날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 그림이 이제 아마존 고를 보시면 사람이 직접 결제하지 않아도 물건을 들고 나가면 자동 결제되는 이런 무인 매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사실 지금 배달 플랫폼이 거대 공룡 기업이 돼서 점점 성장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달 플랫폼들이 이런 ICT 기술, 저희가 이제 핸드폰의 배달과 이제 접목이 돼서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서 이런 외식 산업에도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푸드 스타트업들이 계속 지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계기 중에는 사실 SNS나 사실 새로운 소통 채널들이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마케팅이 확산되고 새로운 구매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 및 동물 복지 의식이 증대되고 있어서 동물 대체 시장도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기존 식품과는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죠. 우리가 고기라고 하면 동물을 통해서 얻는 고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비건 시장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비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한 150만 정도가 추정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 식품과 다른 형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니즈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대체 시장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3D 푸드 프린팅, 그 다음에 아니면 개인에 맞춰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제품을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산업에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일부 이제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워낙 대기업들이 추진하시는 내용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는 사실 진짜 이게 산업에 활용되고
접목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서 지금 역삼역에 이제 새로운 레귤러 식스라는 레스토랑이 새로 오픈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이런 협동 로봇이 서빙을 하고, 그다음에 핸드드립도 커피가 직접 제조를 해주고, 로봇이, 그리고 이제 결제도 이런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식당이 지금 현재 오픈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과 식품을 접목해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푸드 스타트업을 리딩하고 있는 그룹들은 대부분 ICT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이나 아니면 AI나 Io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팜,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식품 리뷰들을 수정 보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 아니면 외국에서도 이렇게 대체육이나 그 비욘드 버거 같은 거를 국내에서도 추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인 컴퍼니라고, 언리미트라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제품을 내고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중에 사실 제가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공유 주방도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한 개의 사업자 장소에 한 개의 영업만 했지만 이런 공유 플랫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업체에만 제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곳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 레귤러 식스라는 레스토랑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 핸드드립 커피 로봇이나 아니면 서빙을 직접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도 맞물려서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인공지능이라든지 계속 뭔가를 추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양상 식품 산업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해외 유사 기관들은 어떻게 접목해서 안전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주력해서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은 AI를 접목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 기관들, 미국 FDA나 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경우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을 전처리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해주는 역할을 AI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와의 접목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FDA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 플랜을 올해 2018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드라인도 아시다시피 의학 전문 문헌 보고 플랫폼이죠. 근데 여기에 정보들을 계속 이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하고 부작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할 계획을 내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칩스 안에서 콜센터에서 정보가 소비자한테서 정보 들어오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카테고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하는 부분에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접목하겠다라는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부작용 정보와 관련돼서는 과거부터 쌓인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지금 디벨롭먼트는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FDA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데이터 마이닝 플랜 안에서 이런 의약품 약물 감시 시스템인 센트럴 이니셔티브에서도 지금 FDA가 중간에 파란색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그룹들과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연구 그룹들이 다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계속 공유하고 여기에 이런 정보들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AI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전자기록 등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플랜도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사실은 미국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앱사에서도 계속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고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정보를 보유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 결과를 대중한테 공개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WHO에서도 워낙에 이제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이런 정보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식품 위해 평가나 화학 물질에 대한 오염도, 섭취량 DB 등도 계속 구축해서 공개를 할 때 오른쪽처럼 왼쪽과 같이 데이터를 실제로 그냥 오픈 액세스로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화 자료로 같이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챗봇인데요. 이제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시범 사업도 이제 식약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담당할 수는 없지만 이런 챗봇으로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도 지금 민원이나 그런 애로사항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USDA의 에스크 카렌이나 나사의 업무 지원봇 등을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 데이터 부분인데 사실 공공 데이터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앞으로 확대해야 됐다는 계획을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의 투명성 부분, 그 다음에 과학적인 증거 기반의 결정을 위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이런 오픈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그런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 그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 말고 이제 뒤에 최용훈 팀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식약처 중점 추진 과제로 지금 지능형 수입 식품에도 이런 블록체인이 일부 적용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DA에서도 이런 식중독 위험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적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앞으로 활용할 것을 플랜을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주요 이제 기관들, 그 다음에 산업의 현황, 그 다음에 변화를 그냥 개론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시사 간략한 이제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화 관리로 정책의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다른 나라 사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만 보더라도 지금 단순 수거 검사에서 나아가서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과학의 진보로 새롭게 나타나는 정보를 정책에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런 기술들의 도입의 필요성을 막 강조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기술로 지금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기술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사실 해결해야지만 이 기술들에 태워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에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보조 수단으로서의 활용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안전관리의 수준, 그 다음에 범위, 앞으로 새로운 목표를 좀 설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모두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전 세계의 테스트 마켓으로 꼽힐 정도로 변화에 빠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민감한 소비자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단이 다양한 기호, 앞으로도 취향이 더 다양해질 거고, 그리고 이런 푸드 스타트업 기업과 계속 만나서 새로운 식품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런 식품들을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안전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큰 방향성의 목표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점차 행위의 주체가 앞서도 보셨지만 사실 로봇이 인간의 능력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바로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할 것인가를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 소재의 문제들도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 플랫폼에 의한 과도한 힘의 집중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플랫폼이 사실은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거기에 정보가 집중이 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빅데이터가 계속 쌓여나가게 됩니다. 그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공유주방 같은 경우도 책임 소재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허용해 주게 되면 또 변종 영업들이 나타날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이 발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게 가져가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그 업체들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포용력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법령 체계가 포지티브 리스트 체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에 선 허용, 그다음에 후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사례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식품 분야에서는 공유 주방이 이런 규제 심사 특례를 적용받아서 2년간 유예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포용력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은 1965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만화는 SK연구소랑 이정문 화백이 같이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약 50년 전의 그림이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저희가 TV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인 진료도, 이제 원격 진료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로봇도 많이 쓰고 있죠. 이제 왼쪽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이 모습들이 사실 지금 많이 반영된 것을 보고 50년 전에 이런 그림을 그렸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쪽은 사실은 이제 17년도에 새로 이제 이정문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멀리 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느끼기에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또 오늘 또 많은 전문가분들끼리 께서 와주셔서 패널 토의에서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다 같이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미래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약이 눈에 들어오네요. 예. 그럼 이제 식약처는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입니다. 블록체인 IoT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사례 소개를 주제로 농심 NDS 차재열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소개드리면 농심 데이터 시스템 소장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17년도에 축산물 유가공 처리 솔루션 개발 사업, 18년도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19년도 올해 식품 안전관리 인증 햇섭이죠.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식품 안전관리에 적용하는 실제 필드에서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남자분이라고 박수 안 쳐주시는 건가요? 빼고 해도 될까요? 앞으로 줘도 되죠. 근데 이게 방금 소개받은 농심 NDS의 차재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본 개념과 개별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특성, 그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사용한 프로젝트인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햇섭 서비스 플랫폼, 이런 키사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쉽게 생각하시면 뭐 계측기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뭐 이 계측을 하기 위해서 뭐 계측기하고 종이를 들고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에서 기록을 했다가 그거를 다시 시스템에 인풋하는 형태로 아직까지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환경에 보시면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무선 AP만 달아놓으면 모든 게 쉽게 데이터가 전송되게 돼 있습니다. 요즘 뭐 거의 댁에서 무선 AP를 설치해 놓고 안방에서도 하시고 뭐 거실에서 하시고 자녀 방에서도 컴퓨터를 하시던가 핸드폰을 하실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식품 제조기업이나 식품기업에 이런 무선 AP만 몇 개 달아놓으면 자동으로 측정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와 와이파이로 연결된 모듈을 전송을 같이 만들어 놓으면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식에 따라서 이제 고정형 장비, 이동형 장비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정형 장비라고 하면
작업장 같은 경우는 식품업체에서는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 냉장 창고는 마이너스 5도에서 5도, 냉동 창고는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그 특정 장소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그런 장비를 고정형 장비라고 하고요. 이동형 장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식품업체에서 집에서도 곰탕을 끓이시는데 집에서는 곰솥 하나만 쓰실 텐데, 식품업체 가시면 곰솥이 한 4, 50개가 있던가 적어도 한 5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솥을 끓일 때 120도 온도로 5시간, 6시간을 끓여야 되는데, 각각 곰솥마다 센서를 붙여놓는다는 것은 좀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동형 장비로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이 5개나 6개 곰솥을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동형 장비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맥도날드고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패티를 굽는데 패티의 온도가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계속 구워라. 그래서 계속 측정하고 그 측정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런 이동형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싼 상황이 아닙니다. 와이파이가 된 상태에서 이 고정형 장비나 이동형 장비가 현재 나와 있는 게 한 3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IoT 장비를 적용할 때, IoT는 데이터 입력 장비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사전에 정의한다 그러면 이 ROI가 쉽게 나와서 적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도축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슈가 도축장에 머무르는 소가 없어야 됩니다. 도축장이 들어왔을 때 한번 IoT를 체크하고 실제 도축이 들어갔을 때 한번 체크해서 도축장 내에 그날 저녁에는 아무 가축도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먹이를 줘야 되겠죠. 그럼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도축장에 오면 이 농장에다가 SMS를 보내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그 IoT 데이터를 포함해서 ERP 데이터나 여러 데이터를 연결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거를 사전에 정의하면 IoT의 적용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인데요. 식품기업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여기 패널로 나와 주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전산실을 꾸밀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식품 제조업체를 많이 돌아본 결과 한 매출 3천억 되더라도 서버를 별도로 운영하실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구석탱이 공정 구석탱이에다가 이렇게 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빌려 쓴다는 입장에서 클라우드를 쓰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의 본연적인 목적 자체는 이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 세일을 하게 되면 접속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세일을 할 때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트래픽이 넘어간 상태로 항상 하드웨어를 유지할 거냐, 서비스를 유지해 줄 거냐, 그거보다는 평소에는 낮은 상태로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자는 게 이제 클라우드고요. 식품 업체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말씀드릴 때 저희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는 건, 혼자 쓰려고 하지 말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서버 하나를 워낙 캐파가 크기 때문에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1,000억이나 2,000억 되더라도 서버를 하나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업체가 모아서 클라우드 서버를 하나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이번 헬스업 사업할 때 핵심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인증원이나 식약처처럼 감독기관 큰 기관들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 서버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식품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한 10개 업체가 한 서버를 쓸 수 있는, 그래서 10개 업체가 동시에 써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도 좀 나오겠지만 기술 발전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면 가상화폐 때문에 화폐 이 송금 데이터만 전달된다고 보시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송금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블록체인을 한다 그러면 하이퍼레처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인 하이퍼레처 프로젝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레처 프로젝트 중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쓰는 걸 말씀드리면 이제 패브릭이라는 엔진을 쓰게 되고요. 네, 익스플로러라는 BI 분석 도구를 쓰게 되고, 컴포저는 개발 도구, 캘리퍼는 성능 측정 도구, 그다음에 우르사라는 암호화 모듈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한다 그래서 투명성은 보장이 되지만 데이터 그러니까 평문으로 저장되면 똑같이 문제가 일반 DB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도 별도의 암호화 모듈을 통해서 해시 함수가 아닌 다른 모듈을 통해서 암호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이외에 다른 여러 시스템 한 10가지 정도의 오픈소스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식품 제조업체 입장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사항들 자체가 아까 클라우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회사가 같이 써야 ROI가 식품 제조업체는 나옵니다. 식품 업체들 자체가 마진율이 3%, 2% 이런 상태에서 전산 투자를 몇백만 원 해라, 매덕을 해라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산 투자를 최소화하려면 공용화해야 되고 공용화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내 데이터가 다른 기업에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블록체인이 가상화폐에서는 송금이라는 텍스트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뭐 안전하다는 거라든가 이력 추적을 할 때 단순히 이 텍스트 데이터만 갖고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안전하다는 거나 헬스업 작업장이 깨끗하다는 거 보여주려면 그냥 사진을 찍어주던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자체도 어떤 텍스트 데이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데이터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만 확실하게 투명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측면에서 올해 그 개인정보나 인증서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오프체인, 사이드체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체인, 사이드체인을 도입을 해서 지금 블록체인을 구축을 할 때 그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회사별로 식품 제조업체 아까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체만 볼 수 있는 데이터 항목 그리고 특정 뭐 한계 이탈이나 어떤 신고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식품 제조업체하고 인증원하고 아니면 식약처하고 이런 특정 업체만 볼 수 있는 특정 기관만 볼 수 있는 채널 그리고 헬스업 인증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픈하는 이런 식인 권한에 따라서 데이터 접근 권한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이 참여자가 는다. 그러면 대부분 노드가 늘어난다. 노드가 늘어나면 서버가 늘어난다. 서버가 늘어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참여 회사가 하나 늘어날 때 노드가 하나 늘어나면 뭐 식약처, 뭐 헬스업 기관이 한 28,000 회사가 받았는데 28,000개 회사가 늘어나면 서버가 28,000개가 돼야 되냐? 그건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공용으로 써서 그 서버를 개수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참여자는 노드가 아니고 노드 안에서 이 뭐 채널이라든가 프라이빗 데이터의 컬렉션 이런 기능들 세부 기능들을 통해서 이 서버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으로 이제 사이드 체인이나 오프 체인 도입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내용은 약간 딱딱한 내용이었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IoT하고 블록체인하고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봤느냐. 2018년에 적용한 사업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에 그 축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5일 이내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가 차원에서 이제 관리 측면에서 5일 이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또 이제 문제가 요새 뭐 그 물류회사들이 들고 일어난 게 당일 배송,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당일 배송이 아니라 새벽 배송, 이런 이슈들을 계속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자체가 5일이라는 것 자체가 배송돼서 저희가 먹었는데 5일 후에 혹시 이거 문제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기본적인 5일 만에 신고되는 데이터는 국가기관 전산망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근데 물류가 발전해서 물건이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체크해야 될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상호간의 검증 작업이 활성화돼서 나중에 정부가 뒤에 너 잘못했지가 아니라 거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제 학교 급식 담당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뭐 애들이 먹는 거니까, 학생들이 먹는 거니까 뭐 국내산이어야 되고 부위도 맞아야 되고 뭐 햇섭 그 가공장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서류가 많은데 이것만 갖고 이제 치어 산다는 게 숙제였고요. 그다음에 농장 같은 경우는 보통 28개월 되면 비육소들을 출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출하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있었고, 도축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도축하에 소가 몇 마리가 도착을 했고 몇 마리를 도축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했고, 특히 이제 정부 기관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유구를 한옥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거 정도는 다 해결이 됐고요.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윗등심을 등심으로 해서 조금 비싸게 판다거나, 그 우둔을 뭐 안심을 해서 비싸게 판다거나, 이런 부위를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oT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기표를 달아서 실시간 센서로 자동 인식하고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편의성하고 데이터 정확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서류 측면에서는 여러 서류를 받으면 각 또 기관에서 또 그거를 등록해서 각 그 기업들은 또 배포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해서 이 시스템에 등록하느라고 각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서류에 있는 QR코드를 갖고 스캔해서 자동으로 블록체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안심 30kg, 이 소를 잡으면 안심 30kg가 나오는데 이게 10kg 학교 ABC에 가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등록된 정보를 갖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서류를 뒤지던가 전화를 해서 여기저기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경로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에 몇 개 있구나, 여기에 몇 개 있구나, 이렇게 전화해서 이거 팔지 마십시오 라고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그 전체적인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라고 하면, 많은 데이터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아니면 브랜드 그 경영체별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효율이 높을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데이터가 이제 사육장에서 도축장, 가공장에서 판매장에 소비자 오는데 이제 각 단계별로 일일이 체크하다 보니까 이슈 자체가 현장에서 바로 해결되고 깨끗한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사업인 햇섭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제 햇섭이 뭔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골프에 비유를 하면, 햇섭은 HACCP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HA는 해저드고요. 해저드나 벙커입니다. 식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해저드나 벙커입니다. 당연히 뭐 해저드나 벙커에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CCP는 해저드나 벙커로 가지 않는 그런 코스 공략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코스 공략길로
그 골프를 치신다 그러면 식품 안전사고 없이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헬스업 같은 경우는 CCP는 이제 중요 관리점이라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 없이 식품이 관리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 프리미엄 헬스업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CCP 공정을 자동화하고 기록 일지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분석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뭐가 좋아지냐?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관리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담당자는 이제 헬스업 업무 담당자나 인증원 담당자인데 현재는 이제 수기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서류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원격 감시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업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수기로 많이 되던 게 자동화되고 측정 업무 중심에서 분석 업무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헬스업에 대해서는 현재 수기 관리하는 일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CCP 점검표, 그러니까 이 길에 대해서 CC 점검표에 일일이 적어서 하는 부분을 이 센서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갖고 기록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만약에 한계 기준이 이탈이 되면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체를 설득 중인데 요거를 그 이탈된 데이터가 뭐 어느 기준에 맞다 그러면 이제 식약처나 인증원에서 보내서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관리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 이제 헬스업 블록체인으로 가다 보면 이제 개별 제품의 헬스업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헬스업을 받은 기업들끼리 운영을 해서 안전한 제품입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원격 감시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인증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정합성을 검증을 하고, 그다음 식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그 품질에 이상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잘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업체는 뭐가 좋아지냐? 현재는 뭐 대기업은 괜찮은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데이터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하니까 양식을 정해주시니까 기록한다라는 입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유사 사례나 이런 걸 찾아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중소기업 쪽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난 거를 사무실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품질 역량은 높아갈 거고요. 해외에서도 보면 그 품질에 자신 있는 회사들은 그 품질 일지, CCP 모니터링 일지 같은 공개하면서 그거를 마케팅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헬스업 플랫폼은 요 측정값, 계측기기에서 측정값을 등록을 해서 모니터링 일지를 등록을 하고요. 외부에서 시험 성적서 같은 것도 등록을 해서 요게 이제 헬스업을 제대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증원에 신청을 하면 인증원에서 요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인증서를 내주게 되겠고요. 이런 데이터와 인증서 데이터를 공유해서 정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헬스업 서비스 플랫폼은 센서 시스템, 헬스업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 그다음에 그걸 응용하는 DF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업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그다음에 업체와 식약처나 인증원들, 관계기관들이 공유해야 될 데이터, 전체가 공유해야 될 데이터,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아지느냐? 이런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대부분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 아침에 와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고 기록한 거를 다시 일지에 다시 넘겨 적는 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 수집해서 이제 분석하는 업무로 많이 바뀐다는 게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이제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 일지를 한 달치를 놓고 넘겨보던 것을 시스템으로 분석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 자체도 지금은 실물 인증서를 보시면 팩스로 딱 보내주는데 앞으로는 핸드폰으로 바코드만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해서 업무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적용 사례를 보면 월마트가 가장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현재 시점에서 이제 월마트가 블록체인을 많이 하게 된 계기 자체가 미국 추수감사절 때에 항상 발생되는 문제가 그 터키하고 같이 먹는 칠면조와 같이 먹는 그 로메인 상추가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염을 됐는데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아무 유통 채널의 체인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월마트에서 이 자회사인 돌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돌이 이제 배추, 상추 이 엽채료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돌과 협력을 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돌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로 그 모니터링한 결과 자체를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가는 줄 알아서 이쪽에 인센티브를 많이 줬는데 실제로는 요 데이터가 많이 가더라. 정책도 변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정책도 변해야 되고 프로세스도 변해야 되고 실행의 일관성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일정 부분 상식선으로 알고 있었던 거를 현장에 검증하다 보면 더 자세한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의 아홀드라는 오렌지 주스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오렌지 주스 시장은 굉장히 그 포화가 돼서 뭘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홀드라는 회사가 좀 이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의 마켓 쉐어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네덜란드 회사라도 브라질에서 가져와서 내부 거쳐서 하는 모든 작업들 자체를 전체적으로 블록체인을 공개함으로써 아홀드라는 회사는 얻은 것이 전체를 공개함으로써 나는 뚜렷하고 나는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켓 쉐어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어떤 블록체인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인다 그러면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 투명성,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겁니다. 공급망의 가시성, 투명성, 신뢰성이 높아지고 자동화 협업을 통해서 따라서 식품 안전 수준도 같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루사가 간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블록체인에도 쓰인다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재미인 줄 알았는데 저 방송이 좀 10분 늦어졌더라고요. 그걸 또 아시고 이렇게 저희가 한 10분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요. 양해 말씀드리고 마지막 발표입니다. 저희 신기술 활용 효율적 수익식품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식약처의 지능형 수익식품 통합 시스템 구축 TF의 최용훈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용훈입니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프리토킹 하면 아무래도 좀 말도 좀 더듬거리고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원고 준비해 온 거를 좀 되도록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의 초기에 진입해 있다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블록체인 이런 신기술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현재 지금 개발되어 있는 그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수익식품 검사 시스템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팀의 미션입니다. 예, 목차까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시스템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수입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1995년에 이제 WTO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각국이 이제 FTA 체결을 이제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무역량이 이제 늘고 있죠. 그러면서 수입식품도 이제 상당히 느는 추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건수로는 73만 건 정도, 그 다음에 무게로는 1900만 톤,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270억 달러 정도의 식품이 수입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그러면 이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개략적으로 표시한 건데요. 2013년도에는 그 이전까지 식약청, 그 다음에 농식품부, 그 다음에 해수부가 이제 나눠서 이제 하고 있던 수입식품 검사 업무를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제 식약처가 이제 식약처로 이제 승격을 하면서 식약처로 전부 일원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이제 특별법이 이제 제정 시행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통관 단계의 그 검사 위주로 되던 이제 수입식품 검사 업무가 수입되기 전에 현지 실사라든지 그 다음에 수입된 이후에 국내 유통 단계까지 관리하는 이제 영역이 확대되는 기반이 이제 마련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식약처의 이제 수입식품 정책국이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이때 그 이전까지는 전산 시스템이 3개 있었거든요. 그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3개 있었던 시스템을 이제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때 이제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여력이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잘 합쳐졌으면 좋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좀 시간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물리적인 통합만 겨루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용하는 코드라든지 데이터 구조 같은 것은 다른 상태고 뭐 용어나 같은 행위에 대해서 용어도 다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2018년도에는 저희가 ISP 그러니까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9년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에 이제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뭐 긍정적인 표현을 하느라고 이제 시대에 맞는 발전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평상시 쓰던 말로 하면은 문제점이죠. 현재의 문제점을 제가 이제 도출한 건데요. 뭐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늘 검사 인력이 딸린다는 소리가 늘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증원이 되지만은 항상 늘어나는 수입량에는 이제 못 따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서류 검사, 뒷페이지에서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서류 검사나 현장 검사 대상인 식품에 대해서 일부를 선정해서 무작위로 이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정밀 검사는 부적합 가능성이 있는 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과거보다도 오히려 좀 이렇게 부적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엉뚱한 헛발질 좀 방송 중이라서 제가 말씀 좀 그렇지만 좀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부수적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일들은 좀 덜어줘야지 진짜로 안전하고 직결된 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다. 그래야 부적합률도 좀 높아지고 그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시스템이 이제 3개를 억지로 물리적으로 통합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구조도 다르고 사용하는 코드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체계적인 통계 처리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시스템 하나 고치려고 그러면 3번 고쳐야 돼요. 시스템이 실제로는 뭐 3개가 이제 묶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통관 단계 검사뿐만 아니고 해외 현지의 제조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유통된 이후에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산 시스템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현지 실사 같은 경우는 현재 해외에 있는 작업장에 가서 꼼꼼하게 이제 위생 점검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오면은 데이터가 귀중한 데이터가 생기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게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의 PC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거죠. 굉장히 귀중한 정보들인데 이런 데이터들이 좀 활용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식약처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뭐 LMO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 업무 지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산 시스템의 혜택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이 그림은 수입식품 문제 검사 절차인데요. 여기서 뭐 다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이 시스템이 관세청의 이제 전산 시스템이 유니패스라고 하는데요. 유니패스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여기서 우리 그 수입식품 신고 결과가 부적합이 나면 유니패스에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신고서를 발행을 해주면 그 신고서를 들고 세관에 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끼리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수입식품 검사를 하는 방법을 크게 이제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 이렇게 나누는데요. 서류 검사는 뭐 물론 말 그대로 이제 페이퍼로만 보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검사는 현장에 이제 보세 창고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고 뭐 직접 물건을 확인하는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채초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밀 검사는 그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화학적인 검사나 이제 뭐 생물학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밀 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무작위 표본 검사는 저희가 그 서류 검사나 현장 검사 대상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무작위 표본 검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서로 상이한 데이터의 형식과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거나 이제 잘못된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그 개별 제품마다, 구분되는 개별 제품마다 이제 고유 번호를 이제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유 번호가 같으면 이건 동일사 동일 제품이다라고 이제 쉽게 구분하는데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인데, 이게 시스템, 요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뭐 식품의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원료가 적절한 게 사용됐는지, 그다음에 유통기한은 적절한지, 그다음에 이 제조업체가 수입 중단된 거는 아닌지, 그다음에 이 수입업체가 또 행정처분 중은 아닌지, 또 최초 수입 제품인지, 그 전에 부적합 이력이 있었는지, 이런 걸 전부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 정도는 전부 이제 기계한테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종류라든지 이 제품은 어떤 검사를, 서류 검사 대상인지 정밀 검사 대상인지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어떤 시험 항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기계한테 이제 시킬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런 것도 여지껏 못했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약간 꼬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검사 수수료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이 있고요. 우선 식품의 유형에 따라서 기준 규격이 이제 결정이 되고, 또 기준 규격에 따라서 시험 항목이 시험 방법이 이제 결정이 되고, 또 그 시험 방법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 불확실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수수료 고시에 보면은 뭐 이거는 이 항목은 얼마다, 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좋을 텐데, 유사 항목을 따라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유사 항목이 어떤 건지, 어떤 걸 말하는지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같은 시험 항목에 따라인데, 하나의 시험 항목인데 공인된 시험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인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상이면서 얘들이 또 수수료가 달라요. 그럼 어떤 시험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뭐 전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일선에서는 우리 전산 시스템이 바보스러워서 이런 것도 못 해준다 이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전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여기에서 유사 항목이라는 거는 뭐뭐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좀 통일을 했고요. 요거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수수료가 다른 시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시험 방법을 하든지 간에 수수료는 같이 받자. 왜? 돈 내는 거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는 민원인들, 수입업자들이거든요. 근데 시험 방법을 선택하는 거는 검사기관, 검사부서에서 합니다. 검사부서 편의에 의해서 그 효율이 좋은 시험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은 시각 공무원들이 해놓고 돈은
민원인이 내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통일을 해서 같은 수수료를 받자. 물론 여기서 같은 수수료는 저렴한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뭐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합의가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을 그 부서장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합의를 봐서 이거 이제 처 차장님께 보고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 사례를 그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팀의 미션이 물론 그 수입식품 검사를 잘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게 제 미션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나 관행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전산으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저희 팀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제 팀의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저의 미션이 뭐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전산 시스템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업무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이 저희 팀의 미션이지 전산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 페이지는 검사 종류를 이제 자동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한테 주는 이제 플로우 차트를 표현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드릴 부분도 별로 없고요. 예.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해도 분석 모델을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유해도 분석 모델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해도 분석 모델이 오페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쓰고 있는 오페라 시스템하고 순서가 지금 쓰고 있는 오페라 시스템하고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유해도 분석 모델이 로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오페라는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처음에 개발이 됐었거든요. 당초에 개발할 때는 취지가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해도 분석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서 유해도를 이게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해서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집중적으로 검사하자 이런 취지에서 개발이 됐는데 문제는 그동안 4, 5년 동안 유지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여기서 유지 관리를 뭐 설명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각종 기준 규격이라든지 시험 방법이 개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기준 규격도 바뀌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팩타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팩타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제때 반영을 못 시켜주니까 사실은 뭐 좀 사용하기 어려웠던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개발하면서 이 오페라도 이제 손을 봐서 팩타들을 전부 이제 현행화했습니다. 현지의 기준 규격하고 맞춰서 현행화를 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 오페라가 얼마나 잘 맞히느냐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가 여기 포인터를 잘 못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파란 박스로 친 부분 보면 여기 유해도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 실제 부적합률도 높았습니다. 뭐 어느 정도 적중률이 있는 거죠.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유해도 점수가 낮거든요. 그러면 부적합이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는 계산값으로는 부적합이 확률이 낮은데 오히려 부적합률이 높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이 유해도 점수와 실제 부적합률이 비례해서 리니어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 하고 이제 오페라하고의 차이점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팩타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많은 팩타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여 개 지금 후보 항목을 도출했다고 하는데 뭐 100개를 다 쓸 수는 없겠죠.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항목이 아니고 교차 항목도 함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 항목이라는 거는 2개 항목의 연산 값을 가지고 이것이 유해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이 그림 보시면은 그 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페라의 문제점이 누가 붙어서 유지 관리하고 팩타들을 현행화 주지
안 와서 사용이 어렵다는 거죠. 이거 그런데 우리 그 전산직 직원들이 우리 실무부서에 늘 배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일반 사용자들이 비전문가들이 요 지금 우리 위에도 분석 모델이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결과가 틀려지고 있는지 요거를 모니터링하고 팩터들을 일반 비전문가인 그 사용자들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에 크게 써 있는데 저희 팀의 이제 전략인데요. 일반적인 그 회귀 분석 모형하고 머신러닝을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병행하겠다는 건 아주 단순한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 팩터들을 설계하면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 머신러닝을 같이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같이 돌려가지고 그 머신러닝의 계산 결과값하고 그 다음에 그 회귀 분석에 의한 그 계산값이 같아질 때까지 팩터를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그동안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전통적인 그 통계 기법이죠. 이게 장점은 뭐냐하면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 뭔지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알파고 때문에 유명해진 그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 뭐 딥러닝 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머신러닝의 이제 장점은 결과를 일단 뭐 잘 맞춘다는 겁니다.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잘 맞추는데 얘가 문제는 뭐냐하면 왜 그런 결과를 예측했는지 사람들한테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컴퓨터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잘 안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 XAI라고 설명이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이런 게 이제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가 실무에 응용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모델 개발은 팩터 조정은 머신러닝 결과치하고 같을 때까지 팩터를 조정하고 좀 영리한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는 이상치 검출이라고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일단 오류 얘기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값들. 요거를 민원인들이 수입 신고하면서 입력 오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입력하는 뭐 0을 잘못 한 두세 개, 한두 개 뭐 더 입력을 해버린다든지 뺀다든지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금액이나 중량 같은 거는 사람들도 쉽게 이제 보면 알지만은 이런 거 이제 조금 더 많은 항목, 자세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런 벗어나는 것들 아마 요거는 잘못 입력한 것 같다 하는 이런 서비스를 그 수입 신고인한테 뭐 제공하려고 하고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민원인만 덕을 보는 거 아닙니다. 민원인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시간과 경비는 절약을 하지만 우리 검사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 신고서 검토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게 되죠. 여기서도 사실은 이 이상치 검출해내는 기법에다가 이제 그 머신러닝을 같이 이제 돌려가면서 요 팩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단일 항목만 가지고 범위를 이상치를 찾아내다 보면 적중률이 사실 떨어지거든요. 뭐 비쌀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 금액하고 교차해서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집니다. 그럴 때는 이게 입력 오류를 찾아내는데 조금 유리합니다. 예, 이 다음 페이지는 저희 이제 알고리즘을 뭐 설명한 그림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라고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한 뭐 이름 정도나 한번 유심해서 봐두시고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민원인한테 수입식품 신고를 하기 전에 일종의 모의 신고를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력 오류 가능성도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입하려는 이 식품이 부적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 경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의무사항들이 있죠. 뭐 구비서류가 뭐라든지 이런 거를
개별 제품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시간이 없긴 하지만 우리 비슷한 사례로 주민등록등본 요새 그 온라인으로 발급 안 받고 오프라인으로 꼭 발급받고 싶으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아니시죠? 물론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지금 뭐 무료라서 뭐 좋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같은 값이 들더라도 사실은 동사무소까지 찾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온라인으로 발급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각종 뭐 내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동사무소 가면 공무원이 그거 알아서 해주는데 제가 직접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종이도 제 종이 써야 되고 잉크도 제 잉크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오프라인 발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저도 이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그 주민등록 온라인 발급 서비스처럼 이 사전 진단 서비스가 잘 활성화돼 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해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뭐 이거 단순한 뭐 작은 이 서비스 하나 가지고 사전 예방이라는 말 전체를 하기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우리가 전 세계의 해외 식품을 이제 앞으로 이제 안전 관리를 많이 하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통관 단계 검사보다는 사전 예방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식약처도 해외 현지 실사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생기는 각종 위해 정보라든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사전 예방이 이제 확대되어 나갈 때 이런 서비스가 이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려봤는데 사전 예방 위주로 우리 좀 개념이 바뀌었으면 하는 게 이거 식약처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담당자로서 개인적인 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요거 민원인들 그러니까 수입식품 수입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대행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화면입니다. 그 예전에는 사실은 민원인들 수입업체 위주로 화면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물론 이번에 바꾸면서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각종 기능들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기는 하지만은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점은 일반 소비자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은 이 시스템의 사용 빈도는 떨어지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이 화면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실제 프로그램 구현하면서는 그 소비자들 위한 화면이 메뉴가 크게 두드러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그 업무 분석이 저희 업무에 대한 업무 분석이 끝났고 그다음에 사용자 의견 수렴도 이제 끝났고 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은 설계대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하나 뭐 기능이나 하나하나 메뉴들이 새로 이제 프로그램이 구현될 때마다 그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해서 이게 설계대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 차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데이터나 그 다음에 코드들에 대한 설계도 마쳤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정비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아마 이렇게 잘 크게 문제 없이 이게 구축이 돼 가면은 12월 중에는 저희가 그 실제 프로그램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운영 기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교육 이렇게 끝 해가지고 1월 중에는 1월 말경에는 이 시스템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의 사용자, 이 시스템의 고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공무원들입니다. 그 수입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공무원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은 수입업체입니다. 그 수입업체들이 뭐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소비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시스템에 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적지만은 이 소비자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수입식품을 먹고 마시는 이 소비자들을
이거 세 번째 고객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뭐 이 밖에도 뭐 수출업체라든지 수출고 무역 상대국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고려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우선은 요 세 주요한 고객들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똑똑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 시스템의 그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연자분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준비하신 사항이 많고 이 방에 시계가 없네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좌장님 소개해드리고 패널 토론을 이제 하는데 시간이 좀 가서 토론자분들 위주로 진행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 앞으로 다 연자분들하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